문을 열었습니다. 임금님기의 캔디님. 예.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주류 11월 25일 최경령이 주목하는 뉴스. 제가 주목하는 뉴스를 방송했더니 그거는 잘 안 보시고 이제 제가 주목하는 어떤 그 상황, 시장의 상황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는 많이 보시더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제가 주목하는 뉴스 중에서 이제 책을 그동안에는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거, 책을 이거는 소개해 드린다라기보다는 책에서 나온 어떤 부분들, 두 부분을 가지고, 두 권의 책입니다. 두 부분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판단,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책 읽기, 그리고 한국 부동산 시장에 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제가 이미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 최주류의 제목, 주제는 아파트 살까요, 팔까요? 저는 이제 제 위주로 방송하겠습니다. 특히 최주류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제 위주로 방송한다는 거는 제 포지셔닝을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제가 객관적인 척 하면서 저는 주식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살까 말까요? 이런 포지셔닝이 아닙니다. 저는 현재 아파트를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미. 아파트를 한 1년여 전에 이미 팔았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다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나이는 제가 동안이지만 50은 넘긴 거는 아시죠, 여러분? 예, 50은 넘긴 거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나머지 제 인생까지 포함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물려줄 거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 가능하면 다 쓰고 죽자 주의죠. 예. 절대 주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이요. 예. 저 같은 사람, 50이 넘은 사람, 아파트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의 질문과 대답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예, 가장 객관적입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한테 적용은 여러분의 경제 상황, 그리고 포지셔닝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릴 뿐이고요. 아파트 살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틀렸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현금 흐름 최대 50년. 저 같은 경우는 50년은 언감생심이죠. 예. 40년도 아니고 한 30년 남았다고 봅니다. 30년 남은 제 인생의 현금 흐름만 생각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재테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만 생각한다는 거죠. 30년의 캐시플로우만 생각한다. 저와 제 아내, 제 가족. 왜냐하면 아이들은 결혼하면 각 독립가구니까요. 상관이 없어요, 저랑. 독립가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팔을 따로 흔듭니다. 그래서 와이프까지만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김경민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아시죠? 예, 우리 프로에도 경제쇼에도 출연했었던 것 같고요. 부동산 트렌드 2025. 예, 이 책을 쓰신 분들을 제가 안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다 좋아하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 책은 머니 트렌드 2025. 최상욱도 썼고요. 김광석 등이 있었죠. 그래서 트렌드가 들어간 책들이 이제 2025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 부동산 트렌드 2025와 두 번째 책 머니 트렌드 2025 다 저랑 안면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한 사감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다 나름 존경받을 만하고 다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저보다 훨씬 나으세요. 단지
텍스트를 보면 저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첫 번째, 김경민 교수가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의 패턴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주식도 그렇고요, 부동산도 그렇고요, 기술적 차트 분석, 상승과 하락의 과거 분석은 과거의 일이다. 그걸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무모한 짓이다. 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김경민 교수는 똑똑하신 분이지만 과거의 차트를 가지고 미래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패턴에 관해서 말한 거는 잘 분석을 해놨어요. 첫 번째,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첫째, 가격이 상승할 때는 강남구부터 시작해서 노원구는 나중에 상승하더라. 그러니까 상승은 블루칩부터 시작해서 또 상승을 따라가는 거는 옐로우칩 또는 뭐 레드칩이라고 할 수 있나요? 뭐 하여간 2등주, 3등주들이 따라가고 내려갈 때는 2등주, 3등주들이 먼저 내려가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 패턴이. 뻔한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그게 차트로 과거에도 나타나더라. 차트 그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은 가격 변화가 매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난 하락기는 2010년에서 2010년 1월 초부터 2013년 2월 말까지 38개월, 상승기는 뭐 한 107개월, 8년이 넘게, 상승기가 2013년 3월 초부터 2022년 1월 말까지 거의 9년에 가깝게 이루어졌다. 이것도 뭐 뻔한 이야기죠. 이미 다 저도 말했고 다 말한 내용들인데 그래프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고. 셋째, 부동산의 사이클이 짧아졌다. 이것도 제가 주식시장 사이클 이야기할 때 이미 말한 겁니다. 커머더티가 됐잖아요. 특히 한국의 아파트가 커머더티, 일반 상품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규격화된 상품처럼 왔다 갔다 팔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상승이나 하락 주기가 짧아지죠. 이것도 뭐 차트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세 번째가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뭘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의미 있는 분석이다. 부동산 사이클이 짧아졌다. 22년부터 23년의 하락기가 최근에 가장 큰 하락기가 26개월로 앞선 하락기의 3분의 2였다. 이렇게 하락기가 짧았다면 상승기도 짧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6개월만큼 상승할까? 누가 알아요, 그걸? 26개월 하락했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할까? 누가 압니까, 그걸? 예. 이거는 기술적 분석은 가치 분석, 기본적 내재적 분석 있죠. 주가 분석이 두 가지 한다 그랬잖아요. 기본 가치 분석, 주식에 대한 가치 분석.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 저는 두 분석 다 뭐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꼭 숙지해야 되는 거는 뭐다? 예, 기본 가치 분석이다. 내재적 가치 분석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머니 트렌드에서는 내재적 가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물론 뭐 앞에 부동산 트렌드 2025도 하고 있었어요. 예, 제가 누구죠? 아까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 김경민 교수님을 평가절하하는 거는 아닙니다. 머니 트렌드든 뭐 부동산 트렌드든 이것저것 읽어보시고, 예, 이렇게 같이 평가해 주시면 제 말까지 포함해서, 최경영 말이 틀렸네. 그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저도 제 그냥 의견을 말씀드릴 뿐이고요. 머니 트렌드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 아까 기술적 분석을 했죠. 그래서 하락기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기가 또 짧게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런 말은 정확히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책에서는. 머니 트렌드 2025에서는
아이 없는 나라의 부동산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아이 없는 나라의 부동산.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월세로 평가를 하죠. 캐시플로우. 월세가 캐시플로우입니다. 제가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면 배당으로 제가 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월이나 연에 얼마를 내가 뭐 1억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이 나오냐, 2,000만 원이 나오냐, 뭐 500만 원이 나오냐, 이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겠죠. 이게 캐시플로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10년 동안 가지고 있어도 뭐 상관없네, 이 정도로 배당을 주는 주식이라면,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거 말고 이 주식이 앞으로 얼마나 오를 거야, 주식의 성장성을 보고 나는 그 캐피탈 게인, 양도소득을 얼마나 누릴 거야 라고 판단을 하는, 이 후자 쪽만 생각을 하시는데, 주로 원래 자산의 가치에 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앞으로 이 기업이 창출할 현금이 얼마나 되고, 내가 10년, 20년 동안 이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얼마나 받고, 덤으로 주가도 좀 오를 수 있겠네, 요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교과서적 접근이고 안전한 접근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도 똑같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머니트렌드 2025라는 책에서 똑같이 김광석, 최상옥 등이 지었죠. 그런데 요 아이 없는 나라의 부동산이라는 이 챕터, 주택에 뭐와 관련이 있나요? 인구, 기본 가치를 칠 때 인구, 금리, 소득,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인구, 금리, 소득. 금리라는 거는 내가 땡길 수 있는 돈, 대출 정책, 대출 이자, 뭐 이거 원금 플러스 이자, 그 다음에 내가 평생 볼 수 있는 소득, 그 다음에 나 말고 다음 세대, 요 세 가지겠잖아요. 이게 이제 주택을 떠받칠 수 있느냐,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의 기본적 가치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바로 시장에 나타나는 거는, 야, 월세를 얼마나 받냐, 전세를 얼마나 받냐, 근데 집 가격은 얼마냐, 요걸 지금 비교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현상적으로 보면 이 책에 따르면 월세가 300만 원인 서울의 주택은 연세로 따지면 300만 원이니까 12 곱하니까 3,600만 원이죠, 연세가. 그러면 서울은 보통 전세가 7억 2천만 원 정도일 경우가 많고요. 7억 2천만 원이 전세가면 매매가는 그것의 2배인 14억 4천만 원일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매매가는 전세가의 멀티플, PER로 따지면 2배더라. 2배더라. 이해되셨죠? 예. 월세 300, 1년에 3,600, 20년치가 보통 전세가니까 그게 7억 2천이 전세값. 그러면 매매가는 서울은 그거의 2배. 그러니까 매매가의 50%가 전세가니까 매매가는 14억 4천. 그런데 그걸 지방으로 대입을 하면 경기도는 1.6배더라. 그러니까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1.6배밖에 안 높아. 즉 전세라는 사용 가치가 훨씬 높고 매매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다른 말로 한 70%, 지방은 뭐 한 80%, 90%까지 가. 그러니까 사용 가치와 매매 가치가 거의 비슷해. 그래서 지방은 여기 이 통계에는, 이 책의 통계는 1.4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현재 사용 가치 이꼴 미래에 제가 뭐라 그랬죠? 양도소득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이만큼 팔 수 있어. 그러면 뭐 20년 후에 2배 나는 먹고 팔 수 있을 것 같아. 가 희한하게 요 가격에 매겨져 있다는 거죠, 이미.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1.6배 정도에 나중에 팔 수 있을 것 같아. 1.4배 정도의 지방은 팔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제 고향인 여수 같은 경우는 8, 9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2배 정도밖에 안 되는 주택들도 많을 겁니다. 이유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면 당장의 사용 가치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세나 매매나. 즉 14억 4천이 아까 서울이었죠. 14억 4천인 서울이 지방처럼 매매가와 전세가가 좁혀진다면, 그러니까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려왔잖아요. 과거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매매가인 멀티플이 2배에서 1.8배, 1.6배, 1.4배 이 책에도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서울이 인구가 물론 지방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서울은 버티겠죠. 버티지만 지금 벌써 1.9배, 1.8배로 떨어지고 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툭툭툭툭 떨어지면 이 갭이 밀어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잠재적 수요자는 끝까지 이게 밀어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는 매매 안 하고 전세로 살래. 끝까지 전세로 살래.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네? 그래서 매매 자체가 안 되겠죠. 지금 현재 9만 개 정도의 물량이 서울 지금 매도 물량으로 나와 있고 아파트들이, 그리고 그 9만 개 정도가 사상 최대치, 역대 최대치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엊그저께부터 한 1, 2주 전부터 매매가가 조금씩 하락하는 것 같네 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매물대는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매매는 안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내려오네. 2050년, 2040년 어떻게 하지? 2040년이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30년 계산을 하고 있다고요. 현금 흐름을 30년 계산하고 있는데 제가 10년 후면은 2035년이에요. 2034년이죠. 2034년에 제가 60대 때 집을 꼭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인구의 줄어드는 현상은 갑자기 나타납니까? 내재적 가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갑자기 폭등, 우리나라가 석유가 나서 국민 소득이 확 폭등합니까? 그렇지 않죠. 금리만 내리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창용 총재는 바보입니까? 세계적인 경제학자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근데 왜 금리를 못 내리고 있을까요? 금리 내리면 안 그래도 1,400원대인 환율이 1,500원, 1,600원 가면 윤석열 씨가 책임집니까? 거기 대통령실에 있는 성태훈 씨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1,600원, 1,700원 가면 원유 가격은, 우리가 들어오는 원유 가격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네? 1배럴에 70불 하든 70달러 하는 게 우리 돈으로 그러면 14 곱했던 게 16을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수입 원자재 가격들이 다 폭등하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안 옵니까? 이 나라에? 농산물 비닐하우스 뭘로 합니까? 다 등유로 하죠. 네? 그럼 농산물 가격 오르면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올려야 되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타계에 나가야 되는데 저 바보 같은 용산의 바보죠. 그냥 바보. 바보 멍청이. 게다가 부도덕하고 거짓말 잘하는. 그리고 자기 와이프 지키기에만 열심히인 상당히 불법적으로 보이는 행태를 계속 지속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저 윤석열 씨는 2년 반을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대충 갈 거잖아요. 그다음에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을 싹 뒤집어 엎을 수 있겠어요? 부동산 세금 내려주고 뭐 기업들 세금, 대기업들 세금 내려주고 뭐 했던 걸 싹 뒤집어 엎어요? 저 사람이? 절대 그러지 않죠. 예. 그러면 나라의 경제 사정이나 나라의 현금 캐시플로우가 당장 2년, 3년 안에 뭐 좋아질 뭐가 있습니까? 없죠. 게다가 14억 4천만 원을 지금 만약에 판다면, 그래서 이 멀티플이 낮아지는 것을 예상하고 판다면, 그래서 이자로 한 4%만 받는다면, 채권 이자로 4%만 받는다면, 저는 아까 그 역으로 월 14억 4천만 원이 월세 300만 원짜리였잖아요. 월세 300만 원짜리를 아까 20년 사는 전세라 그랬잖아요. 14억 4천만 원이 이자가 0원일 때 20년 사는 거예요, 그게. 20년. 근데 14억 4천만 원을 은행이나 채권을 사가지고 이자를 1%만 받아도 여기서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예, 제가 40년이 아니고, 14억 4천만 원을 이자 한 푼도 없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14억 4천만 원을 이자 한 푼도 없이 올해 3,600만 원, 300만 원씩 곱하기 12에서 3,600만 원 내고 14억 400만 원을 저축을 하거나 채권에 투자해서 금리를 1%만 받아도 잔액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14억 400만 원에 대한 잔액이 늘어나요. 그래서 매년 1% 잔액이 늘어나는 걸로 계산하면 제가 나머지 돈 14억 400만 원을 가지고 월세 아까 300만 원짜리 아파트에 40년이 아니라 원래는 40년이었는데 51년 동안 살 수 있고요. 2%만 늘릴 수 있으면 2%는 당연히 늘어나죠. 은행에다 넣어놔도 늘어나는데 78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면 계산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전세가 가장 싼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그 거주의 수단으로서는 전세가 가장 싸죠. 그리고 나머지 돈을 굴리는 게 가장 사용 가치와 금융 이자 소득의 밸런스가 맞죠. 그러면서 캐시플로우를 아주 적절하게 돌릴 수가 있겠죠.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저의 한 2년 전처럼 모든 돈을 주식이나 채권에 넣고, 저 실제로 그랬었어요. 월세를 비싼 곳에 아주 좋은 곳 지역에 살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자신 있게 돈을 더 늘릴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랄까요? 부동산의 가치에 관해서 머니트렌드 2025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가 똑같아요. PR이나 PBR은 시장의 심리에 따라서 바뀐다. 집의 사용 가치와 내재 가치,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위치가 너무 좋아. 그 다음에 뭐 집이 괜찮아. 그래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내재 가치, 기본 가치는 변하지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집을 얼마에 팔 수 있을 거야. 양도 차익 얼마에 넣을 수 있을 거야. 올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성장 가치는 얼마로 보기 때문에 나는 좀 무리하더라도 전세가의 2배인 14억 4천만 원에 이 집을 살 거야. 그러면 나중에 20억이 될 거거든. 그러면 그때 팔 거야. 예? 그래서 현재는 2배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 2배를 보는 지금 시장이 멀티플이 시장의 심리 변화에 따라서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이 책에서는 재건축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재건축의 멀티플은 2배가 아니에요. 제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지금 여의도에 있는 27억짜리 집 같은 경우에 한 8억 정도가 전세거든요. 3배, 4배입니다. 멀티플이 3배, 4배예요. 그거는 뭐다? 그 집이 나중에 40억, 50억 갈 거라는 게 이미 현재 가격에 들어가 있습니다. 27억이나 30억이라는 가격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네? 이 계산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게 MBA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배웁니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돼 있네. 그러면 나는 이 가격, 내가 준 가격을 생각하고 내가 이 캐시를, 이 정도의 엄청난 캐시를, 현금을 여기에 투자했다면 이 정도의 수익은 봐야 되는구나. 다른 배당 수익이랄지 예금이랄지 그다음에 적절하게 주식 채권 그다음에 전세를 가지고 갔을 때 포트폴리오를 생각을 한다면, 또는 제가 2년 전에 했던 주식 채권 플러스 극단적으로 월세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막 10억 20억 주고 톡톡 하나에 몰빵하는 이 투자, 부동산이 제일 안전해요. 그러면서 몰빵하는 이 투자는 정말 무식한 방법이구나 라는 거를 곧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겁니다. 곧. 그 시점은 언제냐? 5,200만 명인 인구가 4천만 명대로 줄어들었어요 라고 하면 그때는 아파트를 서로 내놓으려고 압이 규환일 겁니다. 지금 이미 저는 시장에 요 깊은 물결 속에는 그런 어떤 두려움, 상당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30년 정도를 예상하고 살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없어도 돼요. 그게 제 포지셔닝이에요. 아파트 없어도 돼. 예.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디 제주도에서 연세도 살고 그냥 행복하게 그렇게 살면 됩니다. 제 삶의 목적은 아파트가 아니고 행복입니다. 예.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뭐 잠시 계산도 해보시고 아즈라일님 예.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셨네요. 2100년에 뭐 인구 절반으로 가는 그 시기가 아니고요. 인구 쇼크는 그것보다 훨씬 앞서서 옵니다. 왜냐? 사람은 예측과 기대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주식도 예측과 기대로 하고요. 부동산도 예측과 기대로 합니다. 그게 프라이스드 인 개념입니다. 늘 선반영을 기억하십시오. 주식시장도 재건축 시장도 서울의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평장 초경영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최주류, 오늘이 11월 29일이군요. 예, 11월 마지막 평일 오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국장, 한국의 주식시장. 배당 성장주가 아니면 투자를 멈춰라. 배당 성장주를 발견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말아라. 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배당 성장주는 배당을 주는 주, 배당을 계속 줄 수 있는 주, 배당을 계속 줄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자본 대비 이익, 리턴, 순이익, ROE라고 하죠. ROE, 리턴 온 에쿼티가 그 비율이 뭐 보통은 10% 이상인 주식들을 우량 성장주 또는 순이익이 보장이 된 그런 주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ROE 10% 이상을 보고 배당을 성장을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배당을 판단하시고 산업을 판단하시고 기업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의 상황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왜냐하면 어젠가요? 그젠가요? 예, 엊그제, 엊그제 한국은행 보도 자료가 나와서 11월 관련해서 지금 한국은행 보도 자료가 나온 거는 11월 경제 전망 나왔습니다. 2024년 11월 경제 전망 나왔고요. 28일에 나왔으니까 어제네요. 어제 한국은행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는 엉터리가 많으니까요. 그냥 보도 자료를 가지고 하나씩 풀어 나가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페이스북에 증권사 LS증권사의 고위 임원분이 올리신 요 그래프 한번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한국의 민간 부채 디레버리징, LS증권 자료입니다. LS증권의 임원분이 올리셨어요. 저랑은 뭐 경제쇼에서 많이 같이 호흡을 맞추셨던 분이고, 경제쇼에 나왔던 분들 중에 제가 3명만 뽑아라고 해도 들어갈 분입니다. 3명만 뽑아라라고 해도 들어갈 분이다. 상당히 시황을 잘 보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입니다. 한국의 민간부채 디레버리징 보이십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뒤로 가가지고 109.6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는 데가 있죠. 그게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됐던 구간이죠. 그게 언제죠? 밑으로 내려보면 IMF 때입니다. IMF 전에 대출을 많이 빌렸구나. 누가? 가계와 비금융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이 뭐 대출하는 거는, 은행은 대출해서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을 가지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금융기관을 제외한 그냥 우리 뭐 대기업들 같은 것들, 중소기업, 그게 이제 비금융 기업이죠. 그때가 109.6이었는데 지금 쫙 줄어들었다가 2000년대 중반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솟구쳤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해서 지금이 IMF 때 가장 높았을 때의 한국의 기업과 가계의 레버리징이 109.6이었는데 지금 114.7이다. 114.7에서 꺾이는 거 보이죠? 여기 꺾이는 거 살짝 꺾이고 있잖아요. 살짝 꺾이고 있습니다. 2024년 정도부터 살짝 꺾이는 거 보이실 겁니다. 끝에 살짝 꺾이고 있죠. 전 세계는 그동안에 부채를 줄이고 있었는데, 이 박스로 돼 있는 거에는 그 말입니다. 전 세계는 파란색은 부채를 이미 줄이고 있었는데 한국은 부채를 올리고 있었다. 근데 그 올리는 걸 이제야 디레버리징 하고 있다. 이창용 총재가 너무 걱정이 돼서 금리 인하를 이번에 갑자기 했잖아요. 갑자기 했는데 왜 했을까? 왜 했냐면요. 금리 인하를 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를 할 기회가 내년 상반기로 가면 어쩌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고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이라도 0.25%포인트라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 그동안에 그 시기 동안에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안 좋은 경기 하락 국면 또는 경기 침체 국면과, 그리고 잘못하면은 인플레이션, 그래서 합치면 디플레이션의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빨리 자산 매각하시고 구조조정하시고 그리고 디레버리징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창용 총재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금리 인하했다고 지금 부동산이 들썩들썩 하나요? 그 정도로 이 시장이 미쳐 있지는 않죠. 예. 바로 이제 알아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술에서 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슬쩍 내려오고 있다. 요거는 앞으로도 자산에 대한 구조조정 그리고 빚에 대한 구조조정은 계속될 것이다. 굉장히 불편한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특히 빚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불편한 사람들, 기업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11월 경제 전망을 통해서도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을 통해서도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도자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수 회복 흐름이 완만한 가운데 주력 업종에서 주요 국가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낮아지고 있고요. 수출 증가세가 낮아지고 있다. 그걸 반영해서 금년 및 내년의 경제 성장률을 각각 2025년, 2026년 전부 다 1%대입니다. 각각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그래서 1%대 경제 성장률을 예측했다는 겁니다. 향후 성장 경로는 글로벌 통상 환경, 반도체 수출 흐름, 내수 개선 속도 등에 영향받을 거다. 자, 글로벌 통상 환경 나쁘게 진행되죠. 트럼프 보호무역 한동안은 갈 겁니다. 세게. 반도체 수출 흐름 이따 살펴보겠지만 나쁘죠. 내수 개선 제가 지난번에 소매 판매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MBC에도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예. 선도하고 있는 최경영 TV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MBC도 나왔고 한겨레에도 나왔더라고요. 어젠가 엊그제 두 개 다 보도를 했던데 최주류를 그냥 보신 분들은 최경영이 한 소리네라고 이미 아시고 계셨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말을 이 주요한 핵심 부분들을 하느니 낸 보도자료를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글로벌 통상환경 방법 없다. 반도체 수출은 반도 없다. 방법 없다. 내수 개선 방법 없다. 예.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로 전망을 했고요.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GDP 성장률이 또렷이 나와 있죠. 2022년 예상 에스티밋 1.9 원래 8월 달 올해 8월 예측치보다 0.2%포인트 줄어들었고요.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덜 쓴다는 거죠. 예. 소비가 침체된 원인입니다. 근원 물가도 마찬가지고요. 2026년에도 오히려 GDP 성장률이 2025년보다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예측치대로 간다면 2023년은 워낙 안 좋았잖아요. 1.4였죠. 예. 공교롭게도 2.2, 1.9, 1.8 만약 이대로 간다면 윤석열 씨가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대 경제 성장률 본인이 선동열도 아닌데 말이죠. 1%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대내적으로 한국은행의 보도자료는 이런 모호한 불확실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도 역시 시나리오 먼저 보여주실래요? 반도체 말고 시나리오를 토대로 어느 정도까지의 보호무역과 어느 정도까지의 관세 거기에 대응하는 중국의 보복 관세 또는 유럽의 보복 관세들을 숫자로 적어 놓는 거예요. 가령 워스트 케이스, 조금 나은 케이스, 그 다음에 기본 시나리오 이래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넣을 때는 있잖아요. 그렇게 넣을 때는 정성적으로 넣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과학자들이.
정성적으로 한국은행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정성적으로 넣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통찰을 믿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자의적으로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워스트 케이스와 베스트 케이스를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넣고 있다. 한국은행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한 줄로 요약한 것처럼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 환경에 놓여진 한국이라는 배거든요. 꽤 큰 배긴 하지만 풍랑이 불 때 배멀미가 나는 거는 당연하다. 그래서 체력을 키운 배, 그리고 풍랑에 견딜 수 있는 배 또는 그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은 그 배 안에서 오히려 잘 먹고 고기를 또 계속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배멀미를 심하게 하는 사람은 배에서 뛰어내리고 싶겠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를 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보시면 제일 위에 181, 222, 214로 돼 있는 게 있어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인데 예상치죠? 214는 제일 위에 있는 게 범용이에요. 범용. 근데 2025년 내년에 222였던 게 범용이 214억 달러로 오히려 쪼그라들어 시장이. 자, 범용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는 중국이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SK 삼성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범용의 시장 규모 자체가 쪼그라들어. 2026년에는. 범용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를 얼마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한 6개월치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 221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222억 달러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재고 자산을 생각을 해보면 2026년에 저 정도로 줄어든다면 살까요? 많이 살까요? 예, 별로 안 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 같은 경우는 HBM을 제외하고 181에서 211로 크게 늘지만 역시 26년에는 221억 달러로 10억 달러 정도밖에 늘지 않죠. 더 중요한 HBM 같은 경우 2024년에 115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26년에 보면 거의 2배 넘게 성장을 합니다. 234억 달러까지 성장을 하죠. 2025년에도 한 60억 달러를 성장을 하고 2026년에는 60억 달러, 이것도 거의 한 20억, 54억 달러, 55억 달러 정도 성장을 합니다. 60억 달러, 55억 달러 계속 크게 성장을 하는 이 HBM 시장에서 삼성은 2026년 어떤 성과를 낼까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반도체의 구성상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다 합해서 서버, 그 다음에 요거 HBM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그만큼 반도체 흐름은 좋을 수가 없다. 네, 좋을 수가 없다. 삼성이 지금 당장은 좋기는 힘들다. 예. 취업자 수와 관련해서도 2025년에는 금년에 증가 규모가 17만 명이었는데 취업자 수는 13만 명으로 둔할 전망이다. 예. 한국은행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이는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로,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 자체가 감소하니까 노동 공급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업황 부진도 따라서 제조업과 건설업 노동 수요가 약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일 것이다. 올해 900억 달러, 내년에 800억 달러.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민은 이 40대, 50대, 60대 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의 고민은 뭐죠? 이게 현금 흐름을 잘 돌려서
자산도 축적하고 그리고 노후 대비도 해야 되겠는데 딱 두 가지잖아요. 근데 노후 대비가 뭐 먼저겠죠. 그다음에 이제 잘하면 뭐 운이 좋으면 자산도 축적하는 지금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예, 운이 좋으면 자산도 축적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노후 대비에 따른 현금 흐름 그리고 운이 좋으면 자산도 축적하는. 그래서 이제 배당 성장주 아니면 국장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경제는 어떻게 성장합니까? 경제 성장률이 아까 한국은행이 1%대, 2025년, 2026년 다 1%대라고 했는데 경제는 어떻게 성장하나요? 경제는 슈페터의 혁신 이론이 나온 다음부터는 자본 노동 플러스 혁신으로 성장한다라고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대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돈이 들어가면 뭐 생산 설비가 증가하니까요. 당연히 이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노동이 투입되면 당연히 공장에 노동력이 투입되면 경제 성장이 높아지겠죠. 생산물이 뭐 증가를 하니까. 그다음에 옛날에는 삽으로 파서 했던 거를 굴착기로 판다면 그러면 혁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이 증가하겠죠. 자본을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동을 인구라고 하겠습니다. 혁신은 자유혁신이라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자유와 창의성이 풍부한 사회, 넘쳐 흐르는 사회. 미국은 트럼프가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이 민간 시장에서는 트럼프를 비판한다고 공영방송을 다 먹어버리겠다. 내 인간들로 다 채우겠다. 뭐 이런 경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비판해서 밖으로 나가서 책만 팔아도 수백만 달러를 법니다. 거기에 안티테제,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짓을 하든 간에 거기에 관한 다양한 안티테제들이 그 다양한 어떤 저항 그리고 다른 목소들이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인정이 되고 수용이 되면서 그게 또 다른 혁신으로도 이어지고 돈벌이도 됩니다. 큰 돈벌이가 돼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법니다. 뭐 한국처럼 뭐 너만 희생해라. 너는 공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뭐 그리고 이제 민주국가가 되면 되지. 뭐 이런 거는 미국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내부 고발자들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법니다. 자유로운 혁신, 자유로운 고발,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무슨 자유로운 반항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능한 사회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게 기업들이 뭐 가령 우리는 아직까지도 삼성현대부터 해서 한 30년 동안 기업 순위가 거의 똑같잖아요. 미국은 나스닥 순위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엔비디아가 10년 전에 엔비디아가 뭐가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아무것도 아니었지.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 회사, 생존하지도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회사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게 막 시총 1위가 되고 테슬라가 막 시총 1위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막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쳐버리고. 그게 한 10년 상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국 같으면 꿈도 못 꾸죠. 바로 밟아버리지. 네. 자본도 돈도 권력도 권위적으로 자율성과 창의성과 경쟁 자체를 질식시켜버리는 사회에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상속세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금투세 눈이 벌게 가지고 다 떠들어서 이제 금투세 자기 거 잃는 줄 알고 막 그렇게 했었죠. 네. 스케일을 크게 몇 억씩 투자하신 분들이 그랬으면 제가 이해해요. 근데 몇 천만 원 투자하신 분들이 또는 몇 백만 원 투자하신 분들이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안습이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동 인구는 이미 줄어들었어요. 이민은 절대 안 받으려고 합니다. 한국은. 자, 아까 경제 성장률을 움직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본, 노동, 혁신. 경제학에는 그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노동과 혁신은 없네요. 한국은. 그러면 성장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밖에 없습니다. 슬프지만 자본밖에 없습니다. 자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본은 축적되고 있고요. 첫 번째, 축적되고 있고, 두 번째,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양극화입니다. 자산이 축적되고 있고요. 소수에게 축적되다 보니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지난 몇 년간 금융주가 많이 올랐죠? 저는 그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니, 인구는 주는데 쓸 돈은 많아. 아니, 굴릴 돈은 많아. 쓸 돈이 아니죠. 이재용이 뭐 또는 뭐 1조 가진 주식 부자가 햄버거를 5천만 개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쓸 돈은 본인들도 한정돼 있죠. 쓰는 돈은 한정돼 있지. 하지만 굴릴 돈은 많아요. 근데 굴려주는 회사가 한국과 미국 전부 은행, 금융업이 독과점이죠. 거의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뭐 금융은 특히 쏠리죠. 왜냐하면 안 무너질 곳으로 돈이 몰리니까. 최후까지 살 곳으로 돈이 몰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투자은행 4위였던 리먼 브라더스는 망했지만, 그렇죠? 베어스턴스 망했지만, 그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살아났죠. 소매에서는 1등이었으니까. 예. 구제됐죠. 그런 것들, 골드만삭스, 뭐 이런 것들이 역사가 뭐를 증명합니까? 돈, 금융, 1등 또는 2등, 축적, 집중, 그리고 그들은 돈을 굴려서 돈으로 다시 소득을 창출한다. 그 소득은 어떻게 배분이 어디에다 일단 투자를 할까? 돈은 상대적으로 국경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자유무역 다시 한번 자유무역은 뭘까요? 뭐에 대한 자유무역입니까? 뭐가 이동을 하는 겁니까? 첫 번째 상품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상품, 돈, 사람, 상품 서비스, 돈, 사람이 이동하죠. 근데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 하고 뭐 FTA 할 때 맨날 상품만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은 상품에 관한 보호무역에 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맨날 요구했던 게 뭡니까? 법률 서비스 개방해라, 금융 서비스 개방해라, 서비스. 돈에 관한 서비스가 금융업이잖아요. 돈에 관한 서비스. 그래서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할 거는 상품에 대한, 트럼프가 중국한테 요구할 거는 상품에 대한 보호무역을 철폐하라. 불공정 경쟁을 철폐하고 너희들의 부당한 무역, 미국의 주장입니다. 부당한 무역 적자 수준을 낮춰라가 성동이고, 격선은 그쪽으로 치고, 격선은 금융 서비스 각종 비관세 장벽으로 지점수를 제한한다랄지, 이렇게 이제 금융업을 옥죄어왔던 돈에 대한 서비스를 너네 나라에서도 풀게 해라. 그래서 금융업을 발달시켜라. 일본처럼 플라자 합의 같은 그런 환율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융업에 관련된 것들이 같이 공세가 격서로 이어질 거고,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벌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한국 윤석열 정부의 무역 전략은 중국은 어쩔 수가 없더라도 미국과 서유럽 시장으로 반으로 먹자. 그동안에 동남아와 인도 정도를 키워서 거기에서 미국이랑 서유럽이랑 같이 먹으면 나중에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형편없이 지금 주저앉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미국의 전략을 제가 윤석열 씨한테 기대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 곰곰이 보고 있을 삼성과 현대 그리고 보호무역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미국의 보호무역에서도 우리가 어떤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그 기회 요인은 오늘 시간이 되면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멕시코 관세 25% 한다. 그러면 그 25% 관세에 타격을 받는 기업은 꼭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독일도 심지어는 미국도 일본도 다 관세에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고 여전히 유리한 포지셔닝을 가질 수 있고 또는 공장이 그쪽에 별로 없고 그런 오히려 미국의 공장이 굉장히 많은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이 한 곳 있습니다. 그런 기업은 이런 어떤 브로드한 아주 넓은 의미에서 그냥 우하는 그 대중 심리에 이끌린 어떤 공포에서 벗어나서 그런 기업은 다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공장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같은 수준이라면 GM도 거기에 공장이 있거든요. 멕시코에. 근데 GM이 타격을 받지 제가 보기엔 현대차가 타격을 그렇게 받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는 공포 게다가 오히려 미국의 저 중국 혐오 정서와 강력한 보호무역이 경쟁력 있는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과의 서유럽 진출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계속한다면 일본에 이어서 미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현대, 기아차 등은 오히려 시장을 보호받겠네? 라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분석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늘 그렇게 이면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돈과 관련돼서 분명히 돈은 성장하고 있고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자본업을 하는 곳들 뿐이다. 근데 문제는 자본업을 하는 곳들이 너무 올랐어. 금융업이, 은행, 보험, 증권사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고요. 예. 한 1, 2년 전에 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어떤 분들한테도 했고 여기에서도 살짝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하여간 그때 금융주를 사셨던 분들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코스피에도 불구하고 다 괜찮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근데 이제 가격이 너무 오르면 거기에 따르는 배당률이 있잖아요. 시가에 따르는 시가 배당률을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계산을 해 보시고 금융업이라도 아직 시가 배당률이 높고 그리고 여력이 남아 있다. 배당 여력이 캐시로 남아 있다. 몇 조씩 남아 있다. 몇 조씩 남아 있는데 한 해에 또 1, 2조씩 번다. 다른 기업들보다 더 벌고 1, 2조씩 벌면서 그게 쌓인다. 그리고 계속 배당을 준다. 라는 그런 이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업들은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 1등 기업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투자 추천은 아니니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배당 성장주는 여전히
금융업에서 돈을 굴리는 곳에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 부동산 PF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부동산 PF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PF가 상대적으로 거기에서도 양호한 그런 금융업을 찾으셔야 되겠죠. 공부하십시오. 이 정도면 많이 알려드린 거예요. 예. 이 정도면 많이 알려드린 거고 공부하셔서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는 거꾸로도 한번 생각해 봤다. 그러나 그거는 충분히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중국차가 앞으로 뭐 쫙 진출할 거고 테슬라가 할 거기 때문에 협공 받아서 현대 기아차는 힘들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율주행차 때문에 중국 차에 대한 보호무역은 계속될 것이다. 전기차가 아니라도 자율주행차는 따로 가거든요. 내연기관차도 자율주행차로 계속 갈 수 있어요. 2단계, 3단계 쭉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전기차도 뭐 지금 잠깐 스탑한 것 같지만 계속 가고 있고요. 근데 자율주행차라는 거는 그 개인의 정보가 자동차의 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연결되는 거는 그 국가의 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 또는 테슬라 같은 위성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 플랫폼이 지금 미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플랫폼의 미래를 생각하는 미국이 자동차를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 네트워크와 연결되며 일론 머스크는 위성하고 연결시켜서 완벽히 플랫폼화 시키려고 하는 이 자동차를 중국 자동차가 최고의 어떤 AI 반도체가 들어가서 그게 쫙 이렇게 연결되고 사람들 안면 인식도 막 가능한 카메라가 막 있고 거기가 저장이 되고 막 그리고 어떤 국토의 지리까지 다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자동차로 막 돌아다니면 그걸 줄까? 제가 보기에는 동맹국 국가들의 자동차들 말고는 서방과 러시아, 중국 시장은 나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거대한 보호 장벽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한국한테 유리할 수도 있지 않나? 산업적인 포지셔닝상? 그런 산업을 찾아보십시오. 그런 산업을 저는 자동차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요 정도 말씀드렸으면 우리 최주류에 계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것저것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